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국 현대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 이겁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멀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은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강은교 시인께서 그 시집 자체도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집의 대표 시인 거죠. 1986년도에 발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강은교 시인께서는 1946년생이니까 40살 불혹의 나이에 쓰신 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적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번 연령과 연관해서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그럼 이제 이 시를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외부에 겉으로 드러난 일정한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를 갖다가 자유시라고 말을 하죠. 자유시. 자유시는 정해진 형식이나 운율 이런 것을 무시하고 시인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지은 시를 말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조 같은 것,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3434 이렇게 일정한 형식을 가진 시를 정형시라고 하죠. 정해진 틀을 가진 시, 그러니까 정형시와 좀 대조가 되는 자유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시에는 세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정시, 또 하나는 서사시, 또 하나는 극시. 그러니까 서정시는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나타낸 시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그 정서를 이렇게 표현한 시. 그 서정할 때 서자가 이렇게 그 베풀어 쏟아내다 이런 뜻인 겁니다. 베풀어서 쏟아내다. 그래서 서정, 쏟아내어 베풀다 이러니까 정서를 쏟아내어 베풀다니까 서정시 하면은 시인의 감정이나 그 정서를 갖다가 주관적으로 글을 통해서 쏟아낸 시, 표현한 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서정시, 이거는 객관성을 지닌 서사시나 극시와는 다릅니다. 그 서사시는 역사적인 사실 아니면 전설, 영웅의 사적 또는 그 이야기, 모험담 이런 것을 서사적 형태로 쓴 시가 서사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서사적이라는 말은 서사라고 하는 거는 그 서자가 그 차례서, 순서서, 그 사자는 일사자. 결국 그 일사, 팩트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서술해 나간, 그것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풀어쓰는 일. 그러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표현한 시, 이게 바로 서사시인 겁니다. 서사시 좀 개념이 와 닿으셨나요? 극시는 뭐냐? 희곡 형태의 시인데, 예를 들면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것. 이거는 극시에서 알 수 있지만 그 극이 바로 연극, 어떤 놀이를 하기 위해 쓴 시니까 연극의 요소를 품고 있는 주로 장편의 시를 극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유시에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가 있는데 이 글은 그 중에 서정시라는 거죠. 서정시. 그리고 이제 이 시를 쓸 때, 이 처음 우리가 시를 읽는 거니까 시를 쓸 때 시는 어떤 기승전결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시의 문장이나 논문 따위의 글을 갖다가 짜임새 있게 짓는 격식을 기승전결 또는 기승전결 구조, 기승전결 또는 기승전락, 떨어질 낙자 써가지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의 첫머리를 기라고 합니다. 일종의 비기닝이란 뜻이에요. 이를 되받아 이어가는 걸 승이라고 합니다. 승, 기승, 이을승, 계승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간에 그 이어간 승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전환시킵니다. 바꾸는 걸. 전환, 그래서 그걸 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기 부분과 승 부분, 전 부분, 이 전편을 거두어서 맺어가는 것, 이걸 갖다가 맺을 결자 써서 이렇게 맺을 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시경이라고 하는 중국의 중국 한시를 읽어보면은 앞에는 경치가 탁 나오고 나중에는 정서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기경정결이라고 합니다. 경치로 시작해서 정결, 정서로 끝맺음한다. 기경정결. 이제 기경정결이라는 단어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옛날에 가사나 어떤 고려 가요나 아니면은 조선시대의 시조나 이런 것도 보면은 앞에 경치를 얘기하고 나중에 정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선경후정, 그러니까 선경치 후정서, 줄여서 성경후정. 그러니까 성경후정, 기경정결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런 단어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시에는 일종의 시를 쓰는 규칙이 있어요. 운문을 verse라고 하는데 그 운문으로 표현하는 걸 ver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규칙, rules of versification, 이걸 율격이라고 하죠. 율격. 그래서 율격에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이 시는 아까 외형시, 정형시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외부의 일정한 틀이 없습니다. 즉 외형률이 없다는 거죠. 정형시는 외형률을 갖는데 이것은 자유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그런 리듬이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드러난 리듬, 그 안으로 드러난 리듬을 갖다가 내재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재율. 그 내자는 안내자, 속내자, 제자는 있을 제자, 율자는 규율 말하는 거죠. 즉 inner rhythm 이런 뜻입니다. inner cadence of free verse. 즉 자유시는 다 내재율이 있는 거죠. 시, 특히 자유시에서 문장 안에 깃들어 있는 잠재적으로 흐르는 리듬, 운율,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 외형률을 가진 정형시와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를 쭉 보면 여기 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르르 하면서 여기 뭐 불이 나옵니다. 물하고 불 갖다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시를 전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상징적이라고 말합니다. symbolical,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그리고 감은 어느 집에서 늘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올라서 저물녘에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이렇게 시가 전개되는데 어떤 일종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지. 누구에게 의지하다, 그런 dependent 의미가 아니라
intentional, 자기의 뜻, 자기의 그 willpower, 이걸 가지고 시를 전개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 시는 좀 주지적인 입장을 띠고 있어요. 주지적. 그러니까 지성을 중시하는 그 intellectual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 상징적이라는 말에서 상징은 뭐냐면은 사회 집단의 일종의 약속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 이런 걸 갖다가 구체적인 사물로 드러내는 건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그 대상물, 표상, 심볼을 통해 드러냅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죠. 뭐 국기,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게 상징이란 그런 거죠. 여기도 물하고 불을 통해서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지적이라고 할 때 시를 쓸 때 우리가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 이 마음 이런 것보다는 지성, 지적인 이미지, knowledge, 영어의 지식, knowledge, 이러한 어떤 이성적 지식 이런 거를 앞세우는 경향이나 태도를 갖다가 주지주의라고 말합니다. intellectualism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주지주의는 문학적 용어이기도 하면서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행동보다는 지성을 중시하는 이론이나 철학,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지주의의 반대가 되는 개념은 주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지주의와 주정주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주지시 계열, 주지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시에서 쓰여진 이 어조를 보면은, 어조라고 할 때 어조는 말의 가락, 말투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뉘앙스, 억양이라고도 그러죠. 영어로는 어조 하면은 the tone of the voice, 시인의 목소리, 서정적 자의 목소리의 톤을 말하는 겁니다. 액센트라고도 그래요. 아니면 음색이라는 개념으로 note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 어조는 서정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정적 할 때 이 정서, 사람의 정, 마음, 기분, 이러한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쏟아내는 겁니다. 이 시라고 하는 글 속에다가 자신의 정서를 듬뿍 쏟아서 표현해내는 글을 서정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 많이 드러난 시, 기분, 오욕칠정 이런 게 많이 드러난 시, 이런 게 이제 서정시가 되는 거죠. 물론 승화시켜야 되겠지만, 그리고 단호한 의지적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 이렇게 가면서 흐른다면 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만리밖에 기다리는 그대여 접을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인, 서정적 자아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일종의 심상은 청각적입니다. 여기서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그쵸? 청각이죠. 그 다음에 기타, 여기 일단은 이 심상이라고 할 때, 심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mental image, 감각기관의 자극이 없이 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그 상,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주로 청각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의 구성은 물하고 불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은 일종의 소망세계이고 불은 현실세계인 겁니다. 그걸 축으로 물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불의 이미지가 대립하는 거죠. 불의 이미지는 현실세계, 물의 이미지는 소망세계. 어떻게 전개 따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굉장히 가물다, 알죠? 물이 없고 각박하고 삭막한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가문 어느 집에서 좋아하지 않으랴.
어느 집에선들 이렇게 되는 거죠. 흐르고 흘러서 저 물녘에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일종의 사색의 시간,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이렇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지금 우리의 인간 세계는 이 불로 만나려 한다. 불. 그래서 벌써 불로 인해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그래서 만리밖에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그러니까 불의 그 시련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물로 만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다시 만날 때는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결국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를 통해서 불이 갖는 이 투쟁, 각박, 경쟁, 매몰, 소외 이런 이미지가 물이 갖는 소망세계 그런 이미지와 대립을 하다가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요 대목에서 그 대립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넓고 깨끗한 하늘은 시인이 바라는 일종의 지향점, 이상향 이런 겁니다. 시인이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되겠죠. 여기 시 속에 서정적 자아가 가고자 하는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현실 속에서의 불과 연관된 안타까움을 넘어서려는 현실 극복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그러니까 물이 되어 만나고 싶은 소망 또 흐르고 흘러서 저 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이르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렇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면으로 가면은 그러나 시상이 반전됩니다.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불. 만나면 활활 타오르려고 하는 벌써 이미 불로 만나서 수치된 뼈 하나 일종의 어떤 이 수치된 뼈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먼저 한 선배가 되겠죠.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의 시기를 이렇게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사연에서 불의 시기를 거친 다음에 물로 만나자. 지금 만나면 불처럼 투쟁하고 싸우고 연소될 것이니 그런 걸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마음이 담담해지고 원숙해지고 인격 도야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물로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오연으로 가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이거는 넓고 깨끗한 하늘 여기서 만날 건데 인적 끝임. 그래서 불의 그러니까 완전하고 충만한 만남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다가 일종의 어떤 표현한 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만난다면 흐른다면 한다면 이렇게 일종의 가정적인 그런 가정법 형태를 통해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려고 들죠. 그리고 현재와 또 미래를 대비시킵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이 현재 상황은 불로 만나려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불을 통한 대립 이런 건데 근데 미래는 그러니까 현재가 이렇게 불을 통한 각박한 현실이라면은 미래는 넓고 깨끗한 하늘로 그쵸?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나중에 물로 만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2연의 가정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시적 화제의 소망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한다면 뭐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래서 화자의 희망사항이 절실한 것은 현실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현실 상황. 이 현실 상황. 여기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안타까움은 이렇게 벌써 수치된 뼈 하나. 이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화장시키죠. 불에 태우는 장례식. 화장시키면 나중에 이렇게 뼈만 남습니다. 그것도 빠서 이제 가루가 되죠. 이렇게 이 불이 주는 이미지는 시 속에서 수치된 뼈 하나, 죽음, 파괴, 소멸 이런 겁니다. 이런 이미지인 거죠. 이런 이미지. 그런데 이것이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접을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이렇게. 그리고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 이제 그 불과 달리 물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에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는 그러한 물, 그 다음에 바다에 닿을 물, 그 다음에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르는 물,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이렇게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 물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포용하는 거죠. 키 큰 나무, 같이 있고 싶은 느낌이 드는 그 옆에 있으면 그 향기와 그늘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비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그래서 여기 이 여기 물이 되어 만난다면서 이 물이 주는 이미지는 포용력,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생명력이죠. 죽은 것들조차도 어루만지고 생명력을 또 부여하는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이렇게. 지금 이 시 속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 시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면 그 시인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연과 2연 여기 쭉 읽어보시면은 이 대목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서부터 1연과 2연에서 이제 물은 고립된 개체들을 갖다가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각각 개개인은 그 고독한 군중이면서도 되게 고독하죠. 개별적 존재로 있는데 물이 될 경우에는 물방울의 속성상 물은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결합시키고 하나가 돼서 연결되어 흐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그래서 고립된 개체들을 우리로 합일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문, 어느 집, 즉 가뭄으로 드러나는 가뭄, 메말라 있는 겁니다. 정서, 마음, 여유, 인정, 사랑, 자비, 소통 이런 게 메말라 있는 그런 현대인의 삶의 고독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도 역시 물이 되는 겁니다. 물이 되지 않고서는 이 가뭄을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모든 인간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현대 인간 사회. 그래서 물은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해서 죽은 나무 뿌리조차 적시는 생명의 기원인 동시에 그리고 다른 것과 섞여서 물은 다른 물들과 어우러지고 같이 한데 결속을 해서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래서 여기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 즉 서로 다른 차원의 삶의 세계, 인생의 세계를 갖다가 맛보게 하는 그 매개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리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그런데 사면을 보면 지금은 물이 아닌 불로 만나려 한다는 겁니다. 그 물로 상징되는 조화로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불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불도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이 태워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불. 우리 심장도 뭐 불의 비유가 되죠. 불로 만나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불, 뜨거움, 경쟁, 연소, 파괴, 여러 가지 이러한 속성과 또 반대로 뭔가를 태워서 정화시키는 속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물과 불이 이 시에서 대조적인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형태를 고려할 때, 여기 불로 만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차원은 아닌 거죠. 거쳐야만 되는 세계이지만 젊고 열정적이고 투쟁적이고 경쟁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ATP를 ADP로, 그러니까 그 아데노신 3인산을 아데노신 2인산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때, 즉 우리의 에너지를 갖다가 태운다라고 말하죠. 에너지를 태우는 것, 그 자체도 연소입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공부하고 활동하고 이 모든 게 일종의 연소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호흡 자체가 하나의 연소활동. 그리고 연소활동을 다 마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수치된 뼈가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향해 다가가는 거겠죠. 그래서 불은 죽음과 파괴, 소멸의 이미지, 이런 거로 제시되어 생명을 파괴한다는 걸 함축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이 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은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정화를 시키고 이런 거, 그리고 가뭄을 해소해주는 생명의 원천, 그리고 흐름을 통해 비인간적이고 문명화된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는, 그래서 결국 마침내 순수한 존재가 되는, 그렇게 물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 시적 화자가 세속적 욕망과 타인에 대한 증오, 순수하지 못한 열정,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이게 불처럼 타인을 태울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파괴시켜서 결국엔 황폐화된 삶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바싹 탈 준비가 되어 있는, 마른 장작 잘 타죠. 이것처럼 바삭바삭한 그런 상태가 바로 가문 어느 집인 겁니다. 이러한 황폐화된 그런 삶, 조금만 불씨만 있어도 이렇게, 심지어 바람결에 부비기만 해도 불씨가 돼서 타오를,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인의 인식은 비인간적인 삶과 물질 문명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이미지, 여기서 물이 주는 이미지, 물에서 물을 많이 먹어서 키가 무럭무럭 큰 키 큰 나무, 그리고 이제 비 오는 소리, 이 비도 물이죠. 그리고 비 오는 소리로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작은 냇가리, 좀 더 큰 하천이 되고, 나중에는 더 모여서 이제 강물까지 가는 겁니다. 강물에 누워, 자, 강물까지 쫙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것은, 생명은 이렇게 흐르면서 화합되고 흘러가는 도중에 갈대잎에 씻기고 돌에 부딪히고 낮은 곳으로 향하고 이러면서 결국 스스로 물은 철이 들면서, 즉 생명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정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은 이렇게 생명, 화합, 정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반면에 그러나 불은 여기서 수치된 뼈, 이것, 그리고 죽은 나무, 이거 이제 불하고 연관된 게 이 죽은 나무, 앞에서 죽은 나무 있었죠?
이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는 것은 물이지만 이 죽은 나무 뿌리, 이것은 물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결국 이것은 죽은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메마른 숲은 자기네들끼리 바람이 불면 부딪혀서 그 부딪히면서 열이 나죠. 그래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고 나무들이 너무 촘촘히 있고 건조하면요 산불이 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 특성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주는 이미지는 이렇게 수치된 뼈, 그 다음 불타는 것들, 다 불타는 것들. 인간도 어떤 의미에서는 불타는 존재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태우는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일종의 연소 과정, 소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 현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게 이기주의적인 소모 과정, 무관심, 물질적 가치에 경도된 모습, 어떤 물질 숭배주의, 배금주의, 돈만 최고로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또 하나 이게 가문 어느 집과 맨 끝에 있는 여기 넓고 깨끗한 하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될 텐데 시가 이렇게 여기 가문 어느 집, 이건 뭐냐? 현대 사회의 삭막함 그 자체, 소외, 인간의 고독, 물질 만능주의, 기계 문명, 이기주의,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메마르고 참혹하고 비정한 삶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대도시의 삶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각박한 삶. 이렇게 우리의 오늘날 사회는 감으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맨 끝에 가서 여기 우리가 나중에 도달하게 될 넓고 깨끗한 하늘, 이건 뭐냐? 물이 가진 정화력, 물이 가진 생명력,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을 다 떨궈버리고, 떨구는 과정에 불의 과정도 거쳤죠. 사라지게 한 후에 나중에 도래하는 일종의 밝은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역시 시인이 넓고 깨끗한 하늘, 이걸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인간 세상에 대한 약간의 염세적인 모습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인적그친이라고 했죠. 인간의 흔적, 인적그친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시인이 인간 세계를 갖다가 좀 싫어하는 듯한 염세라고 그러죠. 인간 세상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걸 염세라고 하는데 염세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그거야 이제 시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시를 시인이 썼다 하더라도 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염세적인 생각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일종의 허무주의 같은 게 드리워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허무의식 같은 것.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시인이 갖는 독특한 어떤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오는 주체는 역시 생명을 가진 주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간이 넓고 깨끗한 하늘, 꼭 이런 데서만 살아야 될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가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죠?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제 물의 흐름과 만남, 물이 쭉 흘러가면서 그 물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시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생명력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상황은 불인데, 이 불이 지배하는 그런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이걸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시인이 느끼는 그런 현실의 부조리, 이 부조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생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희망이 없는 일종의 실존주의적 절망적 상황이라는 거죠. 이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이제 프랑스 작가 까미,
부조리의 철학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러한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서 늘 좋아하지 않으랴 이런 쪽으로 시가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에 의해서 소망을 표현하고 물과 불을 대립시키면서 그 시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은 만남인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오라 해가지고 만나자라고 하는 건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소망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은 만남. 근데 현실은 지금 못 만난다. 너도 불이고 나도 불이니 불로 만나면 둘 다 타버릴 테니 더 큰 불이 돼갖고 누군가에게 또 피해를 주고 금방 연소돼 버릴 테니 그러니까 결국 현실에서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질이 너도 불 같고 나도 불 같으니 불 같은 성질 둘이 만나면 파괴, 소멸 이런 것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현실은 이별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서 이제 만리 밖에서 십리도 아니고 백리도 아니고 천리도 아니고 만리 굉장히 먼 거리인 거죠. 만리 밖에서 심리적 거리 상당히 먼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불 다 지난 다음에 인생이 어느 정도 닳고 닳아서 곰삭아서 인격이 수양되고 불같은 기운을 설령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제해서 드러내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의 이별의 고통을 갖다가 현실 극복 의지를 갖다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오라라고 맨 끝에 명령적인 어조로 말을 했죠. 오라. 말을 하면은 누군가 듣겠죠. 오라 하면은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가 환기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집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시를 또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은 메마름과 삭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력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난다면 이것은 가정적인 의미, 소망을 간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문 어느 집에선들 여기 가문 어느 집 이거는 메마른 현대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어느 특정한 집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사회 단체, 인간사회 조직을 말하는 거죠. 좋아하지 않으랴, 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않으랴라고 이렇게 설의적, 의문을 통한 설득 방법, 그걸 설의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여기서 키 큰 나무는 건강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인 거죠. 우리를 보듬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리고 같이 있고 싶은 친화력 거기서 사진도 찍고 싶고 어루만지고 싶고 힘들 땐 쉬고 싶고 다른 생명력과의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여기에서는 청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 비오는 소리는 어떤 거냐면 이건 생명의 소리인 겁니다. 메마름과 삭막함, 죽음, 불이 날 것 같은 두려움, 그 다음에 모든 식물, 동물들이 죽음 직전에 있는데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생명체들이 그러한 삭막한 메마름을 건조함을 해소하고 불순한 것을 또 싹 씻어버리죠. 그래서 씻겨서 흘려 보내버리죠. 이런 소리로 흐르는 그러니까 물의 자연적 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물은 이렇게 대기 중에서 순환을 하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강수가 돼갖고 내려오고 눈이나 비나 는게 이런 게 돼갖고 내려갖고 모이고 작은 신에 또 그게 하천이 되고 그게 강물이 돼서 강물이 바다로 되고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이런 물의 자연적 순환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이거는 여기 저물녘 했는데 여기 해질 무렵은 아주 되게 고즈넉한 시간대입니다. 하루의 일과 노동, 학습, 고뇌를 마치고서
이제 그걸 정리할 시간인 거죠. 이렇게 그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물녘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통찰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런 시간.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저 혼자 깊어지는, 그러니까 삶도 쭉 흘러가는 건데 삶 자체를 강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강물이 쭉 깊어지는데 진짜 이 강물을 보면서 이 강물에 내 삶을 투영시켜 보는 겁니다. 삶에 대한 성찰과 통찰이 깊어지면서 내가 잘못한 것, 그걸 반성하고 그 다음에 각성하고 결심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물과 연관된 이미지로 보자면은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에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이게 물이 강물까지 흘러서 이렇게 깊은 강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이것이 주변에 가다 이렇게 메말라 있는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죽은 나무 뿌리가 적시면요, 나무 자체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더라도 그 죽은 나무 뿌리에서 곰팡이가 슬면서 버섯이나 이끼가 끼면서 다른 무언가 생명체가 다시 생겨납니다. 바로 생명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죽은 나무 뿌리, 바로 현대사회의 황폐함, 이것은 가문 어느 집하고 연결되는 거죠. 불모와 죽음의 이미지, 이런 건데 이걸 적시면은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거는 그 순수한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순수한, 그러면서도 여기 처녀가 닿는 바다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바다, 즉 이상과 소망의 세계, 그 인적 미답의 새로운 공간, 어떤 사람도 거기를 답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세계인 건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처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이런 건데, 여기서 그 처녀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생물학적인 그러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은 그냥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사실 이 바다가 계속해서 새로운 강물, 온갖 물이 다 바다로 모이는데, 거기 바다를 처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 처녀가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virgin, 이런 처녀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되게 순수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흐르는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이미 내가 발을 담궜을 때 물이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다시 또 담궜을 때 거기 지형은 똑같은 그거라지만 이미 내가 담궜던 그 물은 저만큼 흘러가 버린 상태라는 거죠. 결국 바다에 닿는 모든 물은 항상, 바다는 똑같이 물을 머금고 있지만 계속 닿는 물은 어제의 그 물, 5분 전에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물. 그래서 어쨌든 여기 그리고 지금 이 형성된 물이 쭉 흘러가서 바다를 처음으로 대하는 거죠. 결국 지금 여기서 흐르고 흘러서 가는 나라고 하는 이 물방울이
드디어 냇가리 됐다, 큰 하천이 됐다, 드디어 강물이 돼가 흘러가는 건데 나는 처음 겪어보게 되는 이 시 속에 이 물이 처음 흘러서 도달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게 결국 처녀인 바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시상이 확실히 전환이 됩니다. 불로 만나려 한다. 지금 우리는 소망하는 것과 당면한 현실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파괴, 죽음, 소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물의 이미지랑 정반대 이미지인 것이죠. 불로 만나려 한다. 그래서 불로 만나려는 현실, 그건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만나면 같이 치고받고 싸우거나 갈등 상태이거나 같이 죽음을 향해 소멸해버리거나 이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불로 만나는 과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일종의 현실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경쟁하면서 각박함을 먼저 맛본 선배, 당연히 그 선배는 죽었겠죠. 수치된 뼈 하나. 이게 누구인지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인생을 앞서간 우리의 인생 선배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아니면 젊은 나이에 너무나 자기 자신을 열심히 불살라서 빨리 죽은, 즉 요절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된 뼈 하나가 화장터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여기 불타는 것, 이거는 불에 의해 소멸되는 존재들, 이거는 나무, 마른 집 이런 것만이 아니죠. 가문 형태의 모든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도 불타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에 의해 소멸되는 존재. 불타는 것들에 대한 연민, 우리도 우리의 심장이 계속 불타고 있는 건데 이게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되는 거죠. 이 불타는 것들에 대한 연민, 일종의 동병상련의 그런 서정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조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죽음이 삶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수치된 이 선배들의 그 뼈조각 이런 것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삶이라고 해서 그게 천년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름답게 죽을 준비를 살아가면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종착역은 곧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당당하게 그 시인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 하늘나라는 뭐 천국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즉 죽음의 세계, 내세에 어떻게 갈 것인가. 내세 영혼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이 만리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만리가 아니라 이 정서적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시인이 느끼는 정서적 거리. 이게 밖이에요. 만리 밖. 그만큼 그대와 물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니까 내 영역 저 멀리 밖에 내가 만나야 될 존재, 그대는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불이고 나도 불이니 우리는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그대요. 이건 물론 사랑의 변증법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성격이 불같은 두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일반적으로 남자랑 여자라고 할게요. 둘이 성격이 불같아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지지고 볶는다면 당분간은 떨어져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관계, 인생, 삶, 자기의 성격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불인 경우에는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그대여. 그자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이기 때문에 못 만난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그대여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화합의 대상이 지금 만나고자 하는 대상인데, 근데 그가 왜 기다릴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못 만나요. 여러 가지 그 불같은 상황 때문에.
둘이 만나면 더 큰 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독립된 인격체가 돼서 자기 안에 이 불같은 기운을 갖다가 다 상쇄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도야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은 기타 다른 경험을 통해서 그 산전수전 다 겪고 이 불같은 기운을 내가 스스로 잡아서 통제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래서 인격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저 불, 나쁜 말로 지랄 같은, 아주 거지 같은 이 갈등적인 소멸적인 파괴적인 저 불 지난 뒤에 그때 유유하게 흐르는 물,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 있죠. 뭐가 돼도 쫙 진리를 따라 흐르는 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자는 자신이 당면한 부정한 것들이 모두 이제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물처럼 흘러서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이렇게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 흐르는 물은 굉장히 역동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고 뭔가를 포용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함께 끌어들이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죠. solidarity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앞에 있었던 그런 투쟁적이고 불같이 연소해버리는 극렬한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심지어 배신한다 하더라도 배신조차도 다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의미의 넓은 사랑, 자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노자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일종의 상선약수라고 말을 하죠. 상선약수란 뭐냐? 그 상선, 최고의 인간이 지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즉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온갖 것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서로 다투지 않고, 이 다툼은 바로 불인 거죠.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흘러간다. 낮은 곳으로 머물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내 스스로 겸손하고 겸허하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겸손하고 겸허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결국 도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머물 때는 물처럼 땅을 좋게 하고, 물이 흐르면 땅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마음을 쓸 때는 물처럼 그윽하게 하고, 사람을 사귈 때도 물처럼 어질게 하고, 말할 때도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그 믿음을 서로 주고, 그리고 다스릴 때도 물처럼 바르게 하고, 일할 때도 물처럼 능수능란하게 아주 이렇게 융통성 있게 흘러가고, 굽은 길이면 굽은 길을 따라 흘러가고, 움직일 때는 물처럼 좋게, 이렇게 물은 다투지 않고 허물이 없습니다. 그 물은 겸손하고 지혜롭고 포용력이 있고 융통성이 있고 인내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물은 용기가 있습니다. 물은 폭포가 돼가지고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돌에 부딪히면서도 긴 여정을 견뎌내면서 결국 큰 강을 이루고 끝내 모여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대의, 인생의 큰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큰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때 당신과 내가 만난다면 이 하늘은 넓고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내 스스로 인격을 도야한 멋진 인물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 이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 이게 이제 청각적 이미지고 의성어를 썼습니다. 푸시시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생동감이 이 시에서 느껴지는데, 이 불 꺼지는 소리를 통해서 대립과 갈등이 끝나는 겁니다. 끝난다. 이른바 종식. 대립과 갈등의 종식, 그 시점인 거죠. 시기 질투, 알력 증오, 오욕 실종의 덧없음, 이거 다 떨궈내고 욕망 다 내려놓고, 물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경지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경지를 갈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꺼지는 소리를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은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인적은 인간의 흔적을 말하는 거죠. 인적 끝인.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인적은 우리가 그 남과 다투려고 들고 그냥 공격하고 앞서려고 들고 불처럼 인내력도 없고 포용력도 없고 겸허하지도 않고 투쟁적이었던 그런 인적,
그러한 인적을 말하는 거죠. 아주 사악하고 욕망에 불타던 그런 인적, 그러한 불같은 인적 다 그친, 이제는 내가 걸어도 나한테서 그런 인간의 악취가 안 나는, 그래서 좀 향기로운 인격을 갖다가 갖춘 그러한 인물이 돼갖고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가 흐르고 흘러서 불의 시기도 거치고 인격도 도해해서 내가 바로 그 서정적 자아가 드디어 넓고 깨끗한 하늘 그 자체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이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영구 평화론, 인간을 목적적 존재로 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입법자들이 그 높은 도덕적 경지에 이른 존재들이 모이면은 그것이 목적의 왕국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칸트가 말하는 이성의 목적의 왕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그렇게 자기를 도야하고 인격을 도야하고 가게 되면 넓고 깨끗한 하늘이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그리고 나라는 하늘과 너라는 하늘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더 멋있는 하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넓고 깨끗한 하늘, 완전한 합일, 충만한 생명력의 세계, 그리고 아래로는 바다를 대하면서 산천수목 다 대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고 생명 가득한 평화의 세계, 이렇게 명령적 어조로 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 지고지순한 이와 같은 이 상황, 이걸 갖다가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단락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연관된 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상을 전개하는